디커플링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커플링 수업을 하게 된 배경은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지금 이제 DT 시대라고 하죠. 지금 그 책도 여러분들 이제 유학에서 발표한데 디지털 테크놀로지 하는데, 사실 테크놀로지의 혁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삶에 대한 혁신이고, 그 삶에 대한 혁신은 여러 형태로 나타나거든요. 어떤 사회, 경제, 또 문화, 또 정치, 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비즈니스 영역에서 굉장히 이제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비즈니스 영역에서 혁신적인 변화 중에 비즈니스 영역이다 그러면 수익을 창출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기존의 방법들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완전히 달라진 게 그냥 변화가 아니죠. 세술은 세부대 이제 담으라는 것처럼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양식 방법은 완전히 이제는 사라지고 새로운 형태의 방식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새로운 형식의 방식, 우리가 흔히 이제 그것을 이제 혁신이라고 하는데요.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이 이루어진 거죠.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이루어지면서 이루어지는 비즈니스 환경이 새로운 하나의 환경이 우리가 이제 메타버스 얘기도 하지만 플랫폼이라는 환경. 근데 그 플랫폼 환경은 우리가 가시적인 물리적인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환경이 아니라 그야말로 사이버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비즈니스 수익을 창출하는 그러한 환경이 구축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비즈니스 새롭게 이제 구축된 모델이 구축되는 환경이라는 것은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것은 돈을 버는 방법과 환경을 말하는 거거든요. 돈을 버는 비즈니스 모델. 근데 그 모델에 대한 이해 또 그 환경에 대한 이해가 잘 되지 않으면 이제 스타트업 마케팅 부분에서 그 기본부터 알아야 여러분들이 쉽게 이제 전략을 세우고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비즈니스 혁신적인 모델로 표현해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책이 바로 디커플링이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했죠. 제 인생의 마케팅 분야에서 두 권의 책을 꼽는다 하면 디퍼런트라는 책하고 디커플링이라는 책, 둘 다 D가 앞으로 되네요. 그러니까 디퍼런트라는 책은 지금 오늘 다 말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꼭 시간 되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책이에요. 2010년 정도 된, 벌써 12년 정도 된 책인데요. 그 책의 컨셉은 아직도 유효하고 가장 기본 베이스에서 여러분들이 상품을 기획을 하거나 마케팅을 하거나 할 때 굉장히 특히 신사업 전략 부분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기본이 되는 책이다.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이제 이 디커플링이라는 책은 새로운 비즈니스 혁신 모델에서 우리들이 우리 이제 생각했던 마케팅 방법 하나가 그로스 해킹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그 Z 곡선으로 성장하는 그러한 마케팅 기법 중에서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또 디커플링에 의한 사업에서 적용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커플링의 그 비즈니스 모델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플랫폼 비즈니스 또 거기 안에서 사업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템화 하는 부분,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마케팅하는 부분이 다 어우러지는 거거든요. 이제는 절차적인 것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저는 홀리스틱 비즈니스와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홀리스틱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을 이해하는 기본서가 바로 디커플링이다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하고 다음 주까지 이렇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컨텐츠는 디스럽션이라고 되어 있어요. 디스럽션, 디지털 디스럽션, 뭔가 와해가 된 거예요. 그죠? 끊어진 거고, 이것도 끊어진 겁니다. 근데 그 안에 알아야 될 것이 CBC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커스터머 밸류 체인입니다. 우리 린 스타트업 또는 이제 스타트업 마케팅 부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고객이었고, 그 고객을 잘 파악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객 여정지도라는 것 이제 생각하면서 고객이 원하는 문제점들, 이제 해결하고자 문제점을 파악해내는 것, 그리고 고객가치 제고하는 것, 그걸 이제 CBC라고 하는데요. 커스터머 밸류라고 하는데 이 체인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이 체인을 끊는다라는 것을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릴 것이고 이런 전체적인 내용으로 이제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디스럽션 전에 그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요거 다이슨 이 뭐죠? 드라이기죠? 이게 여러분들
집에 하나씩 갖고 계시나요? 이거 갖고 계신 분 손 들어보세요. 우리 정경미. 또 누구 있나요? 또 제가 전체 한번 보겠습니다. 갖고 계신 분. 예. 근데 우리 우리 장은비. 본인이 샀어요? 장은비 원우님? 본인이 샀어요? 네. 우리 정경미 원우님은 본인이 사셨어요? 우리 또 네. 이거 갖고 있는 분들은 셀럽이에요. 왜냐면 이 금액이 얼마죠? 50만 원, 조금 더 나가 80만 원짜리 있고 110만 원짜리도 있는 거 봤어요. 우리 먼저 우리 최혜성 원우님 드라이기 50만 원짜리 사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요. 네. 네. 우리 그 정경미 원우님이나 유성환 대표 장은비 원우님 이해가 안 가시나요? 자, 우리 고지영 원우님 이거 50만 원짜리 드라이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이제 좀 비싸면 팔린다 뭐 이런 응, 거를 응, 대표적인 제품인 거죠. 뭐냐면 이제 결국은 상품을 이제 마케팅을 해서 네, 용량으로 내서 네, 하는 그런 마케팅을 해서 판매를 한 건데 네. 저는 이해가 안 가죠. 근데 우리, 저는 그 관점에 반대합니다. 이게 비싸면 팔린다가 아니고요. 응, 써보신 분들은 이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이슨의 마케팅 전략은 비싸면 팔가 아니고 고객한테 이걸 써보게 만드는 게 제일 처음 마케팅 전략이고요. 이걸 써본 사람은 알고 머리숱이 많으신 분, 그 다음에 머리카락이 기신 여성분들, 그리고 응. 머리카락이 타서 머리카락을 잘라봐야 했던 경험을 가지신 여성분들은 100% 이걸 사십니다. 왜냐하면 60만 원이라는 돈은 머리카락을 재생시키는 데 드는 미용실 비용보다는 훨씬 저렴하거든요. 네, 여기 전문가인 정성은 원우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떡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요. 네, 이 드라이기는 가치가 있으면 요즘은 가치를 다 느끼면 무조건 사고요. 머리 네, 모양도 만져주고 찬바람이 두피에 가장 좋은데 두피에 네. 좋은 영향력을 가지고 계속 매일을 쓰는 거죠. 네. 자, 근데 이 다이슨 지금, 우리 정성훈 원우님이나 유성화 원우님 또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두 분의 말씀에 다 동의하기 때문에 이걸 갖고 계시는 거고. 근데 대부분 남성분들은 이해가 안 가실 것 같아요. 머리들이 짧아서 그러신가요? 네? 우리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박종욱 원우님, 이 50만 원, 60만 원짜리 다이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헤어 드라이어에 대해서? 지금 뭐 판단을 못하겠는데 저는 그 저 청소기는 다이슨 거를 써봤거든요. 네네. 그런데 배터리가 너무 빨리 음, 이게 교체 수명이 와가지고 네. 지금 방치돼 있어요. 네, 그래서 방치돼 일단은 있어요. 다이슨에 대한 인상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이제 여러 너무 가지의 비싸게 주고 다이슨 청소기를 샀는데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쓰질 못하고 있어요. 그쵸. 저도 다이슨 청소기 배터리가 금방 닳는 건 이해가 갑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이슨은 지금 잘 팔릴까요? 안 팔릴까요, 지금? 굉장히 잘 팔리고 있죠. 자, 근데 아까 그 써보게 한다라는 그 마케팅 기법으로 다이슨이 이제 이렇게 마케팅 전략을 세웠다고 하는데요. 다이슨은 처음에 그 전에 지금 맞는데 그 전에 했던 기법이 하나가 더 있었어요. 자, 이게 뭘까요? 우리가 지금 대부분의 여성들은 미용실에 가서 경험을 해봅니다. 좋은 미용실에 가면 드라이어가 거의 다이슨으로 바뀌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헤어샵에서 다이슨 드라이기를 들면 너무 좋아서 이거 갖고 싶어서 물어봐요. 드라이기가 달라졌어요. 이게 이런 나도 집에 하나 장만하고 싶은데요. 그러면은 드라이어를 해줬던 그 헤어 디자이너 뭐라는지 아세요? 못 사실걸요? 이래요. 왜요? 그러면 지금 드라이가 보통 2, 3만 원 하는데 이거는 꽤 나가요. 그래요. 그러면 얼마나 되길래요? 막 이러잖아요. 자존심 상해서. 못 사실 텐데요. 6, 70만 원, 100만 원 해요. 그럼 이게 쑥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100일 된 기념으로 남자친구하고 이제 막 저녁을 먹으러 막 갔어요. 근데 남자친구가 선물로 이 다이스를 딱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200일 동안 이 남자친구를 위해서 뭔가 헌신을 할 것 같아요. 네, 마찬가지로 이게 다이슨의 이 어, 시장 마케팅 전략은 헤어드라이어 시장으로 간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여성의 선물 시장으로 접근을 했다라는 그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그 어떤 제품이나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들이 있을 때 우리가 이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이면에 진짜 이것을 사용을 원하는 고객의 마음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었고, 그러니까 이제 알았던 거예요. 기능에 대해서도 자신감이 있었죠. 다이슨 모터가 그 비행기를 만드는 그 모터였잖아요. 그래서 자신은 있었는데 그것을 일반화 상품하기에는 고가격인 거예요. 그러면 그 고가격을 가지고 지금 현재 2, 3만 원 하는 헤어드라이어 그 카테고리 내에서는 정말 구매력이 엄청 작은 시장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작은 시장이라고 해서 근데 보통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 너무 비싸. 이미 이 포화 상태 레드오션의 헤어드라이어 시장에는 이미 꼭 그 2, 3만 원 아니라 10만 원, 20만 원에도 좋은 그죠? 다이슨보다 좀 못하지만 좋은 기능의 제품도 많아. 그렇게 하고 안 갔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이소는 그것을 헤어드라이어 카테고리로 들어가지 않고 어디로 갔느냐? 선물 카테고리로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에서 시작했느냐? 그 여성의 그 미용실에 가서 저 드라이를 너무 갖고 싶어. 그러나 나는 구매할 수가 없어. 내가 구매를 하려면 큰맘 먹고 사야 돼. 이러한 그 심정을 잘 알고, 그리고 또 이 헤어드라이어를 쓰고 싶어 하는 연령대도 잘 안 거죠. 40대는 이걸 잘 안 사요. 40대만 돼도. 20, 30대에서. 유성아 대표님 미안합니다. 유성아 대표님 20대쯤 사시니까. 예, 그런 그 연령대까지 해서 그 마음 깊이를 파고들었을 때 이 시장을 파악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어디서 나냐면 디퍼런트에서 나옵니다. 디퍼런트.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해당 카테고리에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고객의 마음 깊이에 흐르는 어떤 기조를 알게 되면 카테고리를 넘나들어서 마케팅 전략을 세울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고객 마인드를 알았을 때에 정말 시장을 공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그래서 고객 중심 사고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누구한테 여쭤보고 싶냐면 박상현 원우님, 나를 브랜딩하라, 퍼스널 브랜딩 전략 이렇게 하고 지금 예, 어, 배경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 나를 브랜딩하라라고 한 것은 이제 굉장히 우리 자기를 상품화하는 부분들이지만, 그 브랜딩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제품과 서비스거든요. 그러니까 제품과 서비스라는 그 이면에는 지금 저희들이 계속 생각해야 될 것이 고객 중심 사고라고 봅니다. 브랜딩은 공급자 중심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건 제품이에요. 근데 브랜딩은 또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박상현 우리 원우님은 나를 브랜딩하기 위해서 고객 중심 사고의 한 여러 가지 뭐 방법, 실천 그런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예, 우선 다이슨 헤어 드라이기를 사신 분들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저는. 네. 예, 예. 왜냐면, 네. 200만 원짜리 머리를 하러 가거든요, 미용실에. 200만 원짜리? 예, 미용실에 200만 원씩 투자하고 막 그러거든요. 네. 예, 그런 분들의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네. 그분들의 가치는 그 머리에 대한 나의 머리 200만 원짜리 그렇게 크게 생각도 안 합니다. 그렇다면, 예, 헤어 드라이기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만큼의 어떤 퀄리티를 보장해줘야 되거든요, 가격을. 네. 그리고 저는 TV가 한 2억 된다면 누가 사겠습니까? 그걸 찾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네. 네, 그거는 저는 그래서, 고객의 그 가치를 물어보셨는데, 그 고객의 가치를, 그러니까 이제 사는 사람들은 더 비싼 걸 더 사고 싶어 하고 나에게 맞는, 품위에 맞는 가치를 선물해주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꽤 많거든요. 네네네. 고객은 구분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그 가치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내고 찾아내는 것.
네.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흔히 말하는 맞습니다. 우리 전적으로 이제 공감하고요. 우리 흔히 말하는 하이테크가 있는데 하이테크에서 그치서는 안 되고 뭐가 돼야 된다고요? 하이 터치. 예, 하이 터치까지 가야지만 된다라는 것을 이제 그 터치라는 것은 마음에 대한 터치거든요. 그러니까 고객 중심 사고는 결국 하이테크가 하이 터치로 가야 된다라는 그 기본이고 디커플링이 바로 이 고객 중심 사고에서 이루어졌다 봅니다. 요 지금 사진 잘 보이시죠? 은행에서나 우리 어디 동사무소나 가면 동사무소라 요즘 안 하죠. 뭐죠? 주민센터 가고 이렇게 기다리잖아요. 자, 여러분들 이거 그냥 시간 때리게 멍 때리게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이런 장소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어떤 지역의 지점장이 되셨어요. 그러면 이분들을 위해서 하실 수 있는 일들이 뭐가 있을까요? 근데 이건 뭐냐면 은행의 어떤 금융 거래와 관련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그 단계로 가는 이게 체인이에요. 사슬이에요. 이 기다리는 거. 근데 이거 그냥 무미하게 기다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이 체인을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 변경해 줄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 우리 권태신 원원이 한번 여러 가지 서비스에 또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시니까. 네. 병원에서도 이런 모습 잘 보이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네. 이렇게 앉아 있는 분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게 맞을까요? 아니, 근데 이렇게 병원에서도 대기 환자들이 있는데 네. 보통은 예약을 하고 오면 이 사람이 어떤 진료를 받을지, 오늘은 뭐를 음, 할지 이런 거를 대해서 음, 분류를 하는데 사실 음, 저렇게 이렇게 번호표를 음, 대기하고 앉아 있으면 음, 상담이 오래 걸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정말 간단하게 기기를 사용하지 못해서 아니면 음. 뭐 간단하게 잔돈 교환이라든지 뭐 이런 창구가 따로 있긴 하지만 정말 금방 끝나는 고객들도 있거든요. 네. 그랬을 때 조금, 그러니까 제가 물건을 살 때도 이렇게 네. 줄을 서면 제 앞에 많은 다량의 물건을 구매한 고객이 있을 때는 저는 달랑 우유 하나만 사면 그렇지. 되는데 네. 이거를 조금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랬을 때 저렇게 저도 바쁠 때 은행에 요즘에는 다 뭐 모바일로 다 하지만 네. 저랬을 때 미리 기다리는 동안에 이 사람이 어떤 업무를 보는지를 좀 분류가 돼서 네. 빨리 처리할 수 있으면 빨리 해주고 상담이 조금 이 사람이 조금 더 뭐 VIP로 갈 수 있는 이런 고객이라면 음. 미리 그걸 선제적으로 조금 이렇게 분류를 해서 대응을 해주면 좀 좋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은행에 갔거나 어떤 거를 할 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서 조금 더 신속하게 네. 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 그쵸. 했었습니다. 신속하게 해주는데 어떤 방법이 이제 적용할지, 그죠? 그쵸, 그건 그쵸. 아이디어겠죠. 거기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이- 같고요. 네, 정성은 우리 원우님이 네. 손을 이제 이래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 것 같아요. 네네. 네. 우선은 대기 시간은 그 볼거리, 음, 들을거리, 느낄거리 음, 이 세 가지를 좀 제공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네, 그래서 모니터로 그 은행의 정보가 될 만한 큰 모니터 안에 볼 수 있도록 기다리게 하고, 또 마지막 한 분은 그 지점장이라면 저는 좋은 명화를 벽에 걸어놔서 비치해서 볼 수 있도록 하거나, 또 하나 가장 적극적인 방법은 어, 헬퍼가 돌아다니면서 이 고객의 번호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같이 이렇게 여쭤봐 주시면 분류하는 데 더 전문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네, 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권태진 원우님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이제 그 어떤 불편함을 이제 말씀하셨고, 우리 정성훈 원우님은 거기에 대해서 또 한 단계 나가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좀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저 다른 분 또 의견 있으세요? 자, 의견 있으신가요? 네. 또 한편을 하나 더 나가면 아예 이런 대기줄 자체를 없애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러면은 어떨까?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대기줄을 아예 갔는데 아예 대기 안 하고 바로바로 은행을 볼 수만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그런 생각인데 그것도 우리들이 앞으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분명히 방법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그 얘기까지 하면 너무 지루하고 또 다음 내용에 안 와서 넘어갈게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은행 업무에서 다음 단계 넘어갈 때 우리가 어차피 꼭 이제 뭐죠?
넘어가야 되는 것, 그죠? 그 사슬이라는 말인데 이와 비슷한 게 뭐냐면 우리가 멋진 레스토랑에 가서 음식을 먹으려면 반드시 또 거기 차를 몰고 가야 돼요. 그거는 우리가 음식을 먹는 그 가격에 차를 몰고 가는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가 또 제2의 제3의 뭐죠? 비용을 부담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가치 잠식이라 그래요. 가치 잠식. 사실은 음식을 먹는 기쁨도 있지만 거기 가는데 시간 들여, 기름값 들여, 또 운전을 하니까 피곤하도 하는데 그 이상의 가치를 얻으니까 가지만 사실은 그것조차가 없고 그 음식을 먹는 그 자체로만 기쁨을 느낀다면 그 가치는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디커플링의 이제 개념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단계에서 고객이 넘어갈 때에 가치가 연결되는 건데 그 가치에 연결되는 것 중에서 불필요한 가치 잠식이 있다면 그걸 아예 없애는 방법은 뭘까? 개선이 아니라 없애는 방법은 뭘까? 이런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로 디커플링의 이제 시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뭐 아마존 너무 잘 알죠? 아마존은 어떤 가치 잠식을 없앴을까요? 우리 양봉열 원우님. 아마존이 지금 제가 가치 중요한 키워드를 말씀드렸어요. 가치 잠식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가치를 얻기 위해서 여러 단계의 활동들을 하는데 얻기 위해서 근데 그걸 통해서 노력이나 비용 같은 게 들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가치 잠식이라고 했는데 아마존은 그런 의미에서 어떤 가치 잠식을 없앴을까요? 저는 이 소비자들한테 그 서치를 통해서 네. 물건을 쉽게 비교하면서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가치 잠식이 있었을 것 같고요. 네. 이제 네. 네, 잘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책을 구매할 때 만약에 아마존이 없다면, 만약에 알라딘이 없다면, 만약에 이 교보문고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책을 사러 간다면? 책을 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 서점으로 가야 돼요. 그죠? 서점으로 가서 거기서 이 책, 저 책을 봅니다. 그죠? 비교하고. 그리고 비교해서 보는데 거기에 서점에 모든 책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없는 책은 또 주문을 하고 그냥 사지도 못하고 돌아와서 며칠을 기다렸다가 봐야 돼요. 그죠? 그러면 그 안에서 아마존에서는 어떤 걸 하죠? 집에서 서점에 갈 필요 없죠. 아예 없애버렸잖아요. 가는 거. 그 가치 잠식을 없애버렸고 또 어떤 것들을 없앴죠? 한두 권의 책만 몇 권의 책만 본 게 아니라 키워드로 검색을 통해서 수만 가지 책들을 다 비교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검색 시간을 여러 시간 또는 여기저기 이런 서점을 돌아다녀야 되는 그 가치 잠식도 없애버렸어요. 단 한 가지 불편한 가치 잠식은 하나 있어요. 뭐냐면 만약에 서점에선 직접 바로 그 순간에 오토 서비스가 이제 변형됐지만 책을 사갖고 올 수 있지만 아마존은 기다려야 돼요. 그죠? 어, 내가 주문하면 바로 결제와 동시에 책을 갖지 못하고 하루나 아니면 일주일 정도 기다려야 책을 받을 수 있어요. 자, 그것도 하나의 가치 잠식이 됩니다. 그런데 그 가치 잠식 자체조차도 지금 없애고 있죠. 어떤 걸 없애고 있죠? 주문하자마자 바로 책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북으로, 킨들로, 이북으로 바로 받아볼 수 있도록 해주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어떠한 소비자가 어떠한 욕구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얻을 때 여러 단계의 그 활동들, 프로세스를 거칩니다. 근데 그것을 거치지 않고는 그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소비자들은 그 당연해. 은행 가면 당연히 기다려야 돼. 우리가 옷을 사려면 당연히 매장 가서 입어보고 사야 돼.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당연한 것처럼. 근데 그 모두가 사실은 가치 잠식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새로운 어떤 가상의 사회가 되면서 이런 가치 잠식할 수 있었던 체인들을 다 고려해갖고 끊어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디커플링이고요. 그것이 시작된 것은 데이터, 그리고 그것은 사이버 가상세계에서의 연결. 그러니까 끊어지고 재연결시키는 그것들을 가능했다라고 보는 것이 바로 이제 이 디커플링의 주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커스터머 밸류 체인을 이해한다. 그죠? 그래서 이 커스터머 밸류 체인은 제가 여기다 그림을 그려놨어요. 여러분들 조금 이제 뒤로 좀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자
요거 사례들 전에 요거 먼저 알려드릴게요. 요거 보이시죠? 디커플링이 뭐냐면 기존에 예전부터 제공했던 CVC, 커스터머 밸류. 그러니까 커스터머 밸류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고객이 문제를 인식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검색을 하는 겁니다. 이제 검색을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여러 가지 대안들을 1순위, 2순위, 3순위를 놓고 대안 평가를 해가지고 가장 좋은 것을 평가해서 구매해서 이거 조금 오탈자인데요. 활용하고 처분하는 그 모든 과정을 우리가 커스터머 밸류 체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체인 들어가는 말로 비슷한 말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혹시? 여기 이제 17기들을 체인, 서플라이 체인이라는 거 아십니까? 예, 네. 서플라이 네. 체인. 서플라이 체인은 어떤 걸 말하는 거죠? 서플라이 체인은요? 우리 방금 말씀, 어? 공급 사슬, 네. 공급. 공급, 서플라이 체인, 그죠? 그래서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에서 SCM 그러죠. 자, 공급인데 어디서부터 공급을 하는 걸까요? 네, 서플라이 체인은 어디서부터 말하는 거냐면 제조에서 공장에서 나와서 이제 출하됐잖아요. 물건이 출하되면서 고객까지한테 가는 것이 서플라이 체인입니다. 그러면은 제조 전에는 뭐가 있죠? 제조가 만들어지기 전에 뭐가 있을까요? 원자재부터 부품이나 재료들이 공장에 모여서 거기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만들어지는 거 해서 출하 전까지 단계를 우리가 물류라 그래요. 물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왜 서플라이 체인 서플라이 체인과 고객 가치 사슬 CBC를 아시면서 다 알아야 돼요. 물류 시스템도 알아야 되고 그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인더스트리 4.0이라는 것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고객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은 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조 차원에서도 있죠. 품질을 제고하고 또 원자재 가격을 줄이거나 거기에 혁신적인 기술이 들어가서 더 좋은 품질로 나오고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물류와 관련 원자재 관련 앞단에 그죠? 선단에 로지스틱 시스템을 알아야 되고요. 출하돼서 고객한테 오는 서플라이 체인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고객이 구매하는 그 단계 그러니까 문제를 인식해서 대안평가에서 구매해서 사용해서 처분까지 가는 것. 그 단계를 마케터는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는 CBC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CBC 과정에서 가장 누가 들어가죠? 주인공이 누구죠? 고객이죠. 그러면은 CBC 과정에서 고객이 어떤 게 불편하고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어서 이 CBC를 잘 알면 앞단의 물류 차원에서 원자재부터 어떤 혁신적인 기술을 적용하는 부분이 바뀌어질 수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서플라이 체인도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전체를 우리가 빨리빨리 순환해서 보는 과정을 린이라고 그래요. 린. 그러니까 요즘에 린 스타트업 하니까 많은 분들이 스타트업 자체에서 린으로 해서 빨리 프로토타입에서 MVP에서 돌아가는 걸 보는 거다. 이렇게 좋게 생각하는데요. 사실 린은 처음 앞단부터 시작했던 거였거든요. 제조 공정에서 코카콜라가 어떻게 더 빨리 좋은 품질로 고객한테 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은 좋은 깨끗한 물들을 갖고 와야 되고 좋은 어떤 그 비율로 탄산 음료수에 톡 쏘는 맛을 해주면 거기서부터가 사실 린이 시작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크게 보시면 좋아요. 제조부터 제일 말단 처분까지의 사실은 전체를 린이라는 입장에서 봐야 되는데 오늘 디커플링에서는 고객의 마음을 파악하고 그 안에서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내기 위해서 디커플링은 CBC 관점에서 둔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여기 보세요. 자 고객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안들을 평가하고 선택하고 구매하고 수령하고 소비하고 처분하는 이렇게 이것을 CBC라고 합니다. 이것을 커스터머 밸류 체인이라는데 이 안에서요 비즈니스 혁신 모델이 엄청난 거죠. 자 이거 보세요. 예전에는 우리가 어떤 제품을 사러 가게 되면 그냥 이 제품이 좋을지 안 좋을지 여러분들이 직접 그냥 매장에서 서로 만져보고
비교해보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떡하죠? 수많은 사용자들의 리뷰 사이트를 보면서 선택하는 여정에 대해서 고민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단축시켰어요. 그죠? 그 단축식, 이게 리뷰 사이트가 평가해서 선택하는 리커플리, 그러니까, 체인을, 없앴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선택하고 평가 선택하려면 어떻게 했었죠? 매장을 여기저기 다녔었어요. 예전에는 이런 플랫폼이 없을 때는 어떻게 했죠? 그것을 대안적으로 해줬던 것이 하이마트였잖아요. 예전에 가전제품 사려면 삼성 매장 따로 가야 되고 LG 매장 따로 가야 되고 아나 매장 따로 가야 되고 그냥 발품을 팔아가지고 막 힘들게 다녔어요. 아, 이거 불편하구나. 그러면 가전에 대한 모든 제품을 모으는 유통 매장을 만들자. 그게 이제 하이마트였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거기 가면 어떻게 해요? 적어도 삼성 매장, 뭐 LG 매장 따로 가지 않더라도 그 모아놓은 하이마트에 가서 어떻게 해요? 브랜드들을 다 비교할 수 있어요. 그것도 사실은 고객 체인을 끊어준 거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것보다도 더 빨리, 더 쉽게, 이제 그 매장도 가지 않게 그냥 사이트에서 리뷰 보면서 바로 선택하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것이 이 안에서도 리뷰 사이트가 바로 그 체인을 끊어주는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선택해서 구매도 한번 볼까요? 자, 선택해서 구매하면 우리가 매장 가서 이제 바로 보면서 구매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때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다 매장 가서 이웃저웃 다 있고 사이트 보면서 비교 사이트 가가지고 그래 그 브랜드를 어떻게 해줘? 찍어와요. 그죠? 찍어와서 거기서 구매하기 뭐 하니까 다 사진 찍어와가지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그 코드 해가지고 바로 제품을 구매를 하죠. 그죠? 이걸 쇼루밍이라고 해요. 쇼루밍. 이것 때문에 베스트바이나 이런 데 엄청 갑자기 망했죠. 여기서도 어떻게 하죠? 우리가 선택하고 구매하는 과정에서도 더 저렴하게, 그렇죠? 그렇게 파악하도록 해서 비교해서 사도록 하는 데서도 쇼루밍이라는 그러한 사이트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가 있죠? 다나와. 우리 흔히 말하는 그런 플랫폼인 거죠. 자, 여기 또 볼까? 구매해서 수령하기예요. 자, 구매해서 수령을 우리가 바로 사오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했죠? 구독 서비스라는 걸 하죠. 구매와 수령이 분리가 된 거예요. 그러나 분리가 되지만 이게 불편할까 생각해 보는 거죠. 자, 우리가 제품을 쓰는 수명 주기들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마스크팩을 하나 쓴다 하더라도 한 달에 쓰는 수량이 있고 1년에 쓰는 수량이 있는데 우리가 매번 1년치를 다 못 사니까 또 미리 사두면 어떡하죠? 또 상하니까. 화장품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유효기간이 있으니까 그냥 그때그때 그냥 사는데 이것을 공동구매처럼 내가 일시에 많은 물건을 어떻게 해요? 구매를 하면은 저렴하게 가격이 다운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지금 나는 그 물건을 받고 싶진 않아. 왜? 유통기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구매는 했지만 구독 서비스처럼 이제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제품을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거죠. 이것도 구매와 수령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체인을 또 잘라버린 겁니다. 자, 구매하고 소비하기도 공유 경제로 체인을 잘라는 거 너무 많죠. 우버, 에어비앤비 맞죠? 우리가 차량은 사용하려면 반드시 소비로서 구매를 했어야 되는데, 소비하기 위해서 구매를 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 것이 이제 예전에도 이미 임대라든지 렌트라든지 그런 서비스는 있었지만, 여기에서 구매하고 소비의 공유경제는 조금 다릅니다. 임대나 그 렌트나 예전에 있었던 그런 서비스는 일정 어떤 패키지의 그 기간이면 기간 내지는 볼륨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이 공유 경제에서 구매와 소비는 굉장히 그 볼륨과 그런 것들이 없어지는 거죠. 따르릉도 여러분 자전거 아시겠지만 이러한 렌트 경우에는 하루 단위로 빌렸다면 지금은 30분 단위, 1시간 단위, 2시간 단위 이렇게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 내가 갖고 있지 않아도 바로 지금 내가 소비하고 있는 내가 갖고 있는 소유자로서 그 차량을 쓰는 것처럼 느끼게 해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공유 경제거든요. 자, 이런 것이 바로 어디서 나왔느냐? 이 소비, 고객이 구매에서 처분까지 가는 그 소비 관련 단계에서 체인들을 불편한 요소, 아까 다이슨에서 고객 깊은 마음을 알아가지고 카테고리를 변경한 것처럼 이 안에서도 고객들이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들의 가치를 잠식시키는 게 뭘까?
그것을 기술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걸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 이제 디커플링이다.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조금 더 그 사례들을 조금 이제 한 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자, 아마존은 말씀드렸어요. 넷플릭스는 어떤 것을 디커플링, 같이 잠식 어떤 것들을, 어, 에, 같이 잠식하는 것을 없앴는데 어떤 것들을 없앴던 것 같아요? 넷플릭스는요? 아, 누가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정경미 어느님? 넷플릭스는 고객가치 탓을 CBC에서 어떤 가치 잠식하는 것을 없앤 것 같아요? 안 들리시나요? 안 계시나? 네? 정경미. 네. 예전에는 TV에 나오는 프로그램을 내가 일방적으로 시청을 했어야 했거나 아니면 비디오를 시청하기 위해서 비디오 가게를 가야 됐잖아요. 네. 그 과정을 없애고 통신의 파트를 끊고 그냥 정말 그 콘텐츠만 전달받을 수 있게. 네. 그러니까 맞네요. 그죠? 그러니까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비디오를 어떻게 배달해주는, 그죠? 우편으로 배달해주는, 그래서 기다렸어야 됐었어요. 그러니까 넷플릭스 비즈니스 자체만 두고 보면은 넷플릭스는 애초에 비디오 대여 업체였죠. 근데 우리나라하고 달라요. 우리나라는 그냥 신발 신고 앞에 가면 비디오 대여 업소가 있었는데 미국은 워낙 넓으니까 그런 것을 전화로나 뭐 이렇게 주문을 하면 뭐죠? 우편으로 배달해 줬던 것이었는데, 자, 그것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우편 배달하면 시간이 많이 걸렸잖아요. 그게 가치 잠식이거든요. 그것을 디지털화 하면서 바로 다운받는 것으로 해줬다라는 거죠. 예, 그런 부분의 가치 잠식이고, 또 제가 말씀드린 가치 잠식도 있지만, 가치를 부과시켜주는 것도 있어요. 넷플릭스, CBC 차원에서 고객 가치 사슬에서 가치를 잠식하는 것을 없애는 거, 아예 없애는 거. 그죠? 아예 없애는 거. 아까 지금 은행에 이렇게 이제 매장에 앉아 있었지만 개선하는 서비스도 중요했지만 아예 그 앉아서 기다린 것 자체를 없애는 것. 그죠? 그런 것처럼 이제 넷플릭스에서도 그걸 아예 없애버렸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CBC에서 디커플링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디커플링이 되면서 오히려 가치를 증가시켜주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넷플릭스에서는 그런 가치를 증가시켜주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기다려서 받았다는 가치 잠식을 없앴다면 넷플릭스는 또 얻지 못했던 것들을 더 추가해서 해줬어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경험지로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콘텐츠를 다양하게 많이 볼 수 있다는. 네, 안 그래도 한경화 원님 시키려고 그랬는데. 딱 보고 너무 옷이 이뻐가지고 눈에 확 띄었거든요. 그쵸? 콘텐츠를 보다 더 다양하게 보는데 그냥 보는 것 말고 비교해서 추천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너무나 콘텐츠가 많아서 내가 어떤 걸 보고 싶은지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러나 오히려 나보다 나를 더 알아서 추천을 해주고 있어요. 그거는 가치를 굉장히 증가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디커플링이라고 해서 가치 잠식을 없애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또 그동안 디커플링 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웠던 부분인데 오히려 더 생각지도 못하는 추가되는 가치를 증가시켜 주는 것. 아마존도 굉장히 많아요. 추가되는 가치 증가해 주는 거.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커스터마이제이션입니다. 그러니까 개별 콘텐츠, 나한테 맞는 콘텐츠를 해주는 것. 자, 그것은 바로 뭐 때문에 되는 거죠? 우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 그러잖아요. 데이터 경제 되면서 이렇게 가능해졌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이제 디지털 혁신, 데이터 경제 시대에 와서 우리가 바꿔야 되는 생각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변혁 혁신이 되면 기존에 있던 비즈니스 영역이 100이라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하죠? 전혀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이 이렇게 쓰나미같이 몰려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것이 70 내지 80%가 되고요. 기존의 비즈니스가 아예 없어지지는 않아요. 왜? 우리는 의식주 생활을 계속 하기 때문에. 그러나 기존에 있는 영역에서도 있지만 이것이 들어와서 아까보다 더 좋은 품질이
그 올라가거나 하이테크 영역으로 접목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새롭게 창출되는 시장,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새롭게 창출되는 시장이 이 디커플링으로 인해서 70 내지 80%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고민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스타트업 마케팅을 할 때 기존의 제품에서 출발하기보다는 CBC를 잘 파악하면요.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요즘 푸드테크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유연한 사고로 모든 제품을 쓸 때 CBC를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자료에도 이 책에서도 디커플링 책에서 제시했는데 여러분들이 차량을 구매할 때 저 차량 최근에 구매한 분 계세요? 아, 네, 권태신. 오늘 잠깐, 소개. 요번에 최근에 차 언제 구매하셨어요? 작년 겨울에요. 네. 작년 겨울이면 불과 얼마 안 됐는데요. 차량을 구매할 때 내가 어떤 단계를 거쳐서 구매한지 보통 몇 개 단계로 구매한 것 같으세요? 처음에? 저희는 사실 목적이 확실했기 때문에 네. 딱 이 선택지가 딱 정해져 있었거든요, 몇 개가. 그래서 네. 확실했었어요. 그래서 확실했었어요. 네. 네. 예. 자, 근데 이제 우리가 고객인 저도 그냥 내가 그냥 간단하게 어디 가서 그 매장을 지나가다가 제가 옷을 구매한다 해도 그냥 내가 그냥 지나가다가 저 옷의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서 들어가서 구매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러면은 그냥 지나가다가 시간적 여유도 있고 또 좀 뭔가 분위기를 세신하고 싶어 하는 마음도 있고 그다음에 지나가면 그 옷이 디자인도 예쁘고 지나가다 보니까 그 옷이 가격도 적정하다. 그러면 살만하니까 샀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안에 심리적인 단계를 보면은 제가 그 옷을 구매한 데는 적어도 22단계, 25개 단계의 CBC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정말 마케터는 참 피곤하죠? 근데 그 CBC의 단계를 잘 면밀히 파악하면 거기서 어떤 거 하나 고객 가치 사슬 딱 끊어가지고 끊어서 아까 가치 잠식을 없애거나 새로운 가치를 붙여버리면 어마어마한 비즈니스가 창출이 되고 그 안에서 마케팅 이제 그로스 해킹의 현상을 가져올 수 있다고 이 책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 한 사례로 그 자동차를 구매하는 단계 22가지 단계가 있어요. 요거 여러분들 보시나요? 보여지시나요? 자, CBC상에서 몇 개 과정일까? 자, 이거는 이제 뭐였냐면 자동차 구매가 아니라 자동차 리스를 하려고 할 때 1번부터 18단계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진정한 마케터라 그러면 또 어떠한 부분에서 내가 디커플링을 통해서 새로운 아이템을 창출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자, 마케터는 새로운 아이템, 그러니까 마케팅이라는 것은요, 신시장, 신제품을 창출하는 것도 마케터의 역할이고요. 그 다음에 구시장에서 신제품을 창출하는 것도 마케터의 역할이고요. 구시장에서 구제품에서 어떠한 새로운 마케팅 방법을 통해서 매출을 증대시키는 것도 마케터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마케팅이라는 것은 이 모든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동차 CB 시장이 몇 개 과정이 될까 보니까 이게 이제 리스 시장이죠. 리스 시장에서 18개 시장이에요. 이거 한번 볼까요? 누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목소리 이쁜 분. 한글말 열심히 잘하신 우리 상지원우님. 외국인인데 한번 읽어주시죠. 네, 이 김에. 네. 여기 여기 1, 2, 3, 4 이렇게 네, 일하고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게. 왜냐면 이걸 읽자고 하는 이유가 바로 제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물건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그냥 이용하지 마시고 내가 고객 CBC 관점에서 이것을 잘게 단계를 나누면 이렇게 해볼 수 있겠다는 걸 자꾸 훈련시키는 방안을 익히기 위해서 한번 읽어보자라는 의미입니다.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리스가 한 달 수 만기임을 인식하기
구입의 필요성 느끼기, 자동차 광고에 관심 갖기, 자동차 제조사 웹사이트 방문하기, 그리는 브랜드 두세 개 정하기, 다른 자동차 웹사이트 방문하기, 동일한 법주에 있는 자동차 옵션 비교, 모델 선택하기, 온라인으로 최초가 각교하기, 가까운 뒤로 방문하기, 온라인 가격보다 좋은 가격에 판매하는지, 자동차 시승하기, 자동차 금융 보증 기간 및 주차 사항 확인, 최종 가격 협상하기, 계약 체결하기, 차량 인수하기, 사용하기, 다시 리스 만기 기다리기.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이 김에 우리 상지 원호님 또 한 번 더 한글 말하기 공부도 되셨으면 해서 제가 무리하진 않았죠? 괜찮죠? 네. 예, 자, 여러분들 보세요. 네. 자, 리스하는 CBC 상에서도 18가지 단계의 CBC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자, 제가 오늘 저녁 롯데리아에서 햄버거를 먹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롯데리아 햄버거를 먹을 때에 나의 CBC는 어떨 건가부터도 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근데 제가 아까 이제 숲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차근차근 해보니까 10단계 정도 잡혀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10단계에서 이제 나의 CBC, 그래서 여러 사람의 CBC를 하다 보면 그 안에 불편하거나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디커플링이라고 마구 다 쪼개는 게 아니에요. 디커플링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자, 그 디커플링 하는 방법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이제 디커플링이 뭐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이거예요. 비즈니스 모델 혁신은 디커플링에서 하는데 일단은 기술이에요. 기술과 디지털과 지금 아까 아마존, 넷플릭스, 페이스북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금 플랫폼 베이스드로 하는 모든 비즈니스가 기술과 디지털에서 디커플링이 훨씬 더 그죠? 다가온 거죠. 또 더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시장 규모도 확대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기존 기업에서도 이 디커플링을 활용하고, 그다음에 이 디커플링이기 때문에 새롭게 만들어진 신시장인 거죠. 버치박스, 웨이즈, 기존 구글인데 이제 이런 기술 자체에서도 고객의 가치 사슬에서 접목되는 것, 그 다음에 디지털라이제이션 하면서 얻어지는 비즈니스 모델, 또 기존 기업에서 얻어지는 모든 것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조금 더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 쇼루밍 했던 거 아시죠? 여러분 이 경험 있죠? 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자, 요거는 지금 또 이것도 버치박스도 뭐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제품을 미리 써보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구독 서비스로 이렇게 필요한 화장품이나 이런 이제 그 제품들 쓸 수 있다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디커플링하고도 연관되어 있다. 이게 다 디커플링 회사들인 거죠. 디커플링 회사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 안에 보세요. 이 안에 보면은 어디 제품이죠? 이것도 펩시. 그죠? 펩시 브랜드가 이렇게 많아요. 근데 이 펩시 브랜드 우리들이 이제 알고 보면은 우리가 흔히 이런 식음과 관련된 제품들이 그냥 온 것처럼 알고 있지만 이 제품이 들어오는 아까처럼 말씀드렸죠. 제조부터 구매 처분하는 그 모든 과정 중에서도 이 디커플링의 요소들로 들어가서 분석해가지고 제품을 개발하기도 하고 전달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디커플링의 개념은 이제 아셨고요.
자, 디커플링이 이제 아까처럼 막 그 리스 같은 경우에 18단계, 그다음에 앞으로 여러 가지 제품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단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 많은 단계들을 머리 아프게 이제 다 생각한다면 오히려 디커플링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은 뭐냐면 디커플링하고 플러스 뭐냐면 고객들이 정상적으로 수행한 특정 활동들을 분리하는 식으로 해서 고객을 뺏어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전을 하고 탑승을 하고, 그러니까 차와 관련된 활동들을 보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이 차와 관련된 디커플링에서는 단순하게 두 가지를 본 거죠. 그죠? 자가 운전을 하거나 승객으로 탑승하거나 그다음에 단거리로 가거나 아니면 중단거리를 가거나 뭐 이런 식으로 봐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활용하는 어떤 목적에 따라서 디커플링의 이제 CBC가 다르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디커플링 서비스들이 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우버나 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승객으로 단거리에 디커플링을 해준 것이고요. 승객으로 탑승하는데 장거리 가는 것은 블라블라카, 이거는 이제 프랑스에 있는 이제 그 공유 경제에서 나온 차이죠. 자, 단거리 운전은 직커. 우리나라도 지금 이거는 있죠. 지금 뭐죠? 그 역마다 지금 서비스 되는 그런 렌트. 근데 제가 지금 써보니까 불편한 게 너무 차량이 많지 않아서 불편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운전하는데 이제 장거리에서 터보라는 이런 식으로 브랜드들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이 디커플링이 있기 전에는 이 네 가지의 비즈니스는 나올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아까처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고객의 CBC가 큰 단계로 하면은 5, 6단계 되고 또 더 크게 보면은 사안에 따라서 10단계도 되고 20단계도 됩니다. 근데 20단계까지 갈 때 그 안에서 모두를 생각한다면 굉장히 또 머리가 복잡해지는데 그것을 조금 더 고객이 이 차를 쓰는 기본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그렇죠? 여기서 차량은 자가 운전 아니면 고객으로서 탑승한 운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눴다면 어떤 서비스 같은 경우 한 세 가지, 네 가지로 나누어주면서 약한 사슬을 끊어서 거기에다가 서비스를 접목시킨다. 그렇게 되면 거기서 새로운 영역의 신사업 영역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 이제 한번 제가 요거를 하나 더 말씀드리고 잠깐 쉴게요. 아까 디커플링의 요소에서는 뭐냐면 고객 가치 사실을 봐야 된다. 그리고 그 고객 가치 사실에서 할 수 없이 추가돼야 되는 어쩔 수 없이 추가돼야 되는 어떤 이제 소요되는 비용, 그걸 우리가 가치 잠식이라고 하는데 그런 가치 잠식을 끊어줘야 된다. 또 때로는 가치에 대해서 어떤 쓰려면 어쨌든 고객들이 지불해야 되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럼 비용들은 그 가치를 얻기 위해서 되는 비용들인데 그 비용은 적게, 그리고 가치 잠식은 줄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가치는 높여주는 거. 그럼 어떻게 해요? 고객은 따봉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CBC를 볼 때는 이 세 가지, 가치를 창출하는 요소는 높게, 가치를 활용하는 데 들어야 되는 비용은 작게, 그 가치 잠식은 아예 없애는 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디커플링을 할 때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디커플링에서 지금 그 가치 사슬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평가부터 처분까지 최소 6단계 정도는 있었습니다. 자, 그 안에 면밀히 다 보는 거예요. 이 가치 창출, 가치 대한 부가, 가치 잠식은 한 단계 한 단계보다 이 세 가지를 다 보는 거예요. 그죠? 이 세 단계 이걸 다 보는 거고 그 중에서 가장 쉽게 끊어지는 것들을 끊어버리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디커플링으로 인한 사업기에 또 그 디커플링으로 인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그걸 통해서 이제 마케팅을 하는 그런 영역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진전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가치 창출 방금 말씀드렸어요. 고객을 위해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이죠. 이건 이제 고객이 얻는 가치죠. 고객 가치죠. 근데 그 창출된 가치를 얻기 위해서 고객이 부과하는 이제 활동 또는 비용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요리에 대한 거죠. 자, 가치 창출. 내가 맛있는 거 먹는 거예요. 그죠? 내가 원하는 맛집에 가서 미슐랭 해놓은
걸 먹는 거예요. 가치에 대한 부분은 뭐죠? 가격을 내는 거죠. 돈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먹기 위해서 이제 가치 잠식은 가치를 네, 그 대가를 부과하지도 않는데 이제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먹기 위해서 그 레스토랑으로 가거나 또 레스토랑에 가지러 가는 것들이죠. 자, 이것에 대해서 가치 잠식을 요즘 어떤 것들로 없애줬죠? 이 가치 잠식을 장은비 어느님 이제 요리에 대해서 제가 집에서 먹기 위해서 음식점을 가거나 가지러 가거나 이 가치 잠식을 요즘에 어떤 게 없애졌죠? 그 유명한 밀키트? 그렇죠. 밀키트도 있고 또 배민도 배달. 있고 배민. 그죠? 배민도 있고 또 요기요도 있고 쿠팡, 쿠팡 그 쿠팡 이츠인가요? 예, 그런 쿠팡 것들이 이츠요. 예, 쿠팡 이츠 맞아요. 이것들을 없애주는데 여기서 엄청난 혁신이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가치 잠식하는 게 지금 밀키트도 참 좋은 예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도 아무리 배민이 있고 요기요가 있고 쿠팡 이츠가 있지만 아직도 고객은 배가 고파요. 가치 잠식하는 쿠팡과 요기요와 배민에서도 그 집으로는 배달해 주지만 배달해 주는 그 과정에서도 또 가치 잠식되는 게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우리가 요리를 먹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돈을 지불했어요. 그런데 가치 잠식으로 그걸 없앴어요. 그냥 기다리면 딱 갖다 줬어요. 그죠? 근데 그 안에서도 또 쿠팡과 배민과 요교가 아예 그럼 가치 잠식이 하나도 없을까요? 음식이 식어요. 음식이 식어요. 네, 맞아요. 면이 불어요. 면도 불어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어요. 기다린 시간이 너무 길어요. 또 어떤 게 있죠? 배달료를 지불해. 일회용. 배달료, 일회용. 다 좋습니다. 다 맞아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고객이 정말 이 가치 잠식을 싫어하는 것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죠? 그러면 그것을 해결해 주면서 배민이나 쿠팡에다가 팔 수도 있어요. 그 서비스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그 사고의 전환을 많이 할수록 좋은 거죠. 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신 모두가 정말 중요한 가치 잠식 요소들이에요. 네, 그 외에도 더 있을 수 있겠죠? 자, 시간상 더 넘어갈게요. 자, 차 팔기도 마찬가지죠. 우리 지금 누구죠? 그 차 팔기를 하지만 자동차 정비와 관련해서 가치 잠식이 엄청 컸었잖아요. 이거 누가 좀 설명 좀 해줄래요? 우리 박종간 우리 선배가 지금 아기 유니콘 됐죠? 카랑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분이 누가 계시나요? 웃는 분 누가 계시나요? 그 정비와 관련된 가치 잠식이 뭐가 있었고 카랑은 어떤 가치 잠식을 없애가지고 아기 유니콘이 됐나요? 카랑은요. 네. 카랑은 그 정비 서비스 하는 업체고요. 자동차 정비 서비스 하는 업체고, 자동차 정비 서비스를 할 때 첫 번째는, 그, 요즘에 예전에는 자동차 운전자들이 그 수리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본인들이 잘 알고 계셨는데, 요즘에는 자동차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도 자동차를 많이 끌고 다니기 때문에 뭐 정비 계획이라든지 그런 거가 전혀 없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분들을 타겟으로 또 했던 것도 있고, 그리고 시간이 없으신 분들도 많으셔서 정비소에 그 고객이 직접 가지 않고 이제 정비소가 고객이 있는 곳으로 직접 찾아가서 그 기본적인 정비들을 해주는 거죠. 찾아가는 정비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서비스를 시작으로 해서 처음에는 비즈니스 모델이 조금 엉망이었다가 이제 점점 이제 그것들을 갖추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AI 서비스가 추가적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작년에 아기 유니콘이 되었죠. 네. 제가 사실은 열흘 전에 어떤 사람이 제 차를 긁어놨어요. 예, 긁어가지고 다행히 다치지는 않았어요. 지지난 금요일 날 다쳤는데 저 아직 정비소에 못 갔어요. 바빠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서 오히려 왜 빨리 정비소에 안 가냐, 오히려 보험사에서 지금 서비스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도 못 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다음 주까지 조금 바쁘니까 정신적 여유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어떤지 아세요? 오히려 제가 지금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입장인데 제가 머리가 무거운 거예요. 그 부담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같이 잠식이죠. 또, 특히 남성분은 모르지만 여성분들은 차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정비소 갈 때마다 속아서 넘어오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저 갑자기, 몇 년 전 일이었지만, 갑자기 엔진을 몇백만 원짜리를 다 걷어내고 다시 가르라, 막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런데 굉장히 큰 가치 잠식이죠. 그런 거를 해결해 준다라는 부분에서 이렇게 지금 아기 유니콘이 됐습니다. 자, 자동차와 관련돼서 사실은 가치 잠식되는 요소가 그거 외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중고차에서뿐만 아니라 차량 구매에서부터 정비에서부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박종관 대표도 창업 마케팅 수업 들으면서 아이디어 낸 게 지금 온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처럼 똑같이 이렇게 수업을 듣고 그분이 창업 마케팅 수업을 들으면서 창마연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호서대 창업대학원에서 이 비즈니스 모델 만들고 그래서 저도 2012년도가 13년도인가 15년도 정도 된 것 같아요. 막 전화로 저희들 원우들이 이 서비스 받으라고 서로 입소문으로 막 하라고 해서 저도 2번 받았거든요. 예, 그러다가 이제 굉장히 엄청 바쁘신 분이 됐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런 가치 잠식 하나에만 꽂혀가지고 내가 관심 있는 아이템이나 서비스 분야에서 어떤 것들을 내가 이 가치 잠식, 어떤 가치 잠식을 없앨 수 있을까? 그런 것부터 시작해도 굉장히 기회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호텔 객실에 머무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좋은 호텔 핵에서 1박에 $200 지불하는데 호텔 예약을 위해 매번 개인정보 결제 정보 제공하기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가치 잠식을 없애주는 것으로 야놀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다 나온 거예요, 사실은. 자, 그래서 아직도 그러나 지금 이미 기존에 있는 뭐 카랑이라든지 야놀자라든지 쿠팡이라든지 배민이라든지 그 안에도 아직 가치 잠식은 있다. 그래서 아직도 기회는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디커플링이라는 것을 들어보니까 이런 측면에서 디커플링 요소를 넣으면 좋겠다라는 인사이트들이 혹시 있을 것 같긴 한데 혹시 누가 공유해 주실 분 계실까요? 이런 분야에서도 디커플링이 필요해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살다 보니까 없을까요? 우리 그냥 갑자기 생각난 건데요. 네. 저는 이제 노래를 하니까 음. 노래는 꼭 노래방을 가서 불러야 되나? 뭐 음향 방음이 돼야지 일단 되니까 뭐 순간적으로 방음을 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어느 공간에서나 부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 뭐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소리를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방음 장치 하잖아요. 네. 그거 말고 소리를 흡수하는 무슨 인자를 개발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소리를 아니면 뭐 이렇게 아니면 에어 바운스처럼 이런 거를 방음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순간적으로 펼치면 안으로 딱 들어가면은 방음이 되면 거기서 노래하고 딱 접고 아니요, 가능도 하죠. 네. 마치 그것도 정관장 그 광고할 때 보면은 이렇게 면역 이렇게 동그라미 안에. 네. 그리고, 어떤 그 이벤트에 가니까 제가 풍선안에 들어가게 되던데요. 네네네. 그런 것처럼 네. 순간적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저는, 또 새로운 영역의 카테고리에서 수요가 있다면 분명히 누군가 또 개발해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이제 개인화, 코인 노래방이 나올지도 누가 네. 알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학생 아이들이 고3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너무 받고 할 때 혼자 코인 노래방 가서 막 소리 지르고 노래를 부르고 그러니까요. 집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 네. 그런 거를 학교에다가 이렇게 좀 몇 판 해서 네.
학교에서 그런 해소를 좀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 일단 들고요. 제 방 옆에 하나 해주시면. 네. 자, 웃자고 한 얘기고요. 네, 계속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많이 안 하고 짧게 일단 그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기에 오늘 다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케이스가 또 실천하는 게 있으니까 그건 또 다음 시간에 하고요. 커플링 분리가 일어나려면 전문화의 힘이 통합의 힘보다 강해야 된다. 이게 뭐냐면 통합이라는 것은 연결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슬과 사슬, 사슬과 사슬이 연결된 건데 이 전문화 힘이라는 것은 끊는 힘이 더 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먼저 말씀드리면 사슬과 사슬이 있는데 그 사슬이 약하다 하는 것은 전문화의 힘이 연결된 통합의 힘보다 더 강하다. 그러니까 통합된 힘이 전문화된 힘보다 약하다 했을 때는 거죠. 이 전문화 힘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아까 차량 정비 서비스에서도 전문화 힘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가서 차를 가지고 가서 정비를 받아야 되는데 전문화 힘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고객들이 가지 않더라도 고객이 빨리 접수를 해서 우리 시스템 뭐죠? 고객이 그러니까 3-4시간이면 오겠지. 그 시간 넘자게 오는 거거든요. 처음에 카랑은요. 제가 접수를 했는데 이틀 있다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가고 말죠. 바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슬을 끊는다면은 끊는 것의 그 통합의 힘보다 우리가 줄 수 있는 것들이 더 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약화된 사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베스트바이는 우리 흔히 매장이었어요. 그죠? 베스트바이는 매장이라서 그 안에서 제품을 이제 진열하고 사람들이 와서 비교해서 구매하는 거였고 아마존이 아니라 아마존입니다. 나중에 아마존 하나 만들어 보세요. 아마존은 거기에서 뭐 했냐면 나중에 비교표를 알려드리겠지만 아마존도 가치 잠식이 있었어요. 뭐냐면 주문해갖고 바로 안 갖다 주잖아요. 갖다 주지 않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저렴했던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베스트바이에서는 공간의 한정 때문에 많은 모델들을 비교 분석 못하지만 많은 모델들을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가치를 또 상승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나 가치 잠식은 뭐냐면 바로 제가 여러 제품들을 비교하면서 여러 매장을 다니지 않아도 그 한 컴퓨터 내에서 10개면 10개, 20개는 20개를 다 볼 수 있다라는 그 부분들에 그러니까 만약에는 그 10개, 20개를 다 보려면 엄청 시간을 들여야 되는 가치 잠시 있었는데 그것을 파괴시켰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아마존은 각 디지털로 모든 제품의 카탈로그들을 다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기술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전문 기술, 로봇 기술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객이 나는 어떠한 가격대는 얼마, 어떤 주로 기종, 뭐 TV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 사이즈는 얼마, 뭐 이런 것들을 다 키워드를 넣었을 때 그것을 긁어다가 전 제품을 가격을 비교하면서 보여줄 수 있었던 것. 그죠? 그런 것들이 바로 전문화의 힘인 거거든요. 그래서 베스트바이는 어떤 게 약한 거였죠? 여러 물건들을 한꺼번에 보여줄 수 없었던 그죠? 그래서 비교 검색해가지고 구매하는 부분이 내 가치 잠식이 있었는데 그죠? 그래서 지금 통합과 전문화 힘을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한 슬라이드를 더 얘기를 해주는데요. 모든 CBC에는 가치 잠식과 가치 창출 가치 부과가 있습니다. 아까 3가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CBC를 기억할 때 꼭 3가지 기억해야 된다. 가치 창출, 그것은 뭐예요? 고객이 원하는 바. 가치 부과, 고객이 원하는 걸 가지려면 뭐예요?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요. 근데 가치 잠식은 뭐죠? 어쨌든 고객의 그 가치를 획득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치러야 되는 노력과 수고, 비용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것은 가치 부과하고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아까 매장을 가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이겠죠. 그러면
여기서도 보면 월마트, 아마존 두 가지가 있어요. 그죠? 대표적인 거죠. 우리 이마트라고 해도 좋고요. 우리 아마존 뭐 여러 가지 그 쿠팡이라고 해도 좋아요. 그럼 이렇게 보면 금전적인 측면으로서는 아마존이 훨씬 싸네요. 그죠? 그다음에 시간 대비 보면은 시간 대비도 보면은 지금 그 월마트에서 이 시간이라는 것은 배달을 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마트에서 가전제품을 샀을 때 바로 안 오고 하루 정도 있다가 아니 몇 시간 있다가 보내주는데 아마존 같은 경우는 3일이나 걸려요.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은 아마존의 가치 잠식은 더 있는 거죠, 여기에서. 근데 노력은 월마트에서 바로 지금 비교하는 것이 몇 가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 익스피리언스 이 프로덕트를 보는데 그런데 오히려 또 아마존은 하나가 더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 평가해 가지고요. 어떤 고객은 이것은 뭐냐면요. 다 아마존도 월마트도 금전 시간 노력 부분에 차이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과 노력 부분에서는 오히려 월마트가 훨씬 더 낫네요. 그다음 가격에서는 아마존이 더 많아요. 그런데 고객들이 어떠한 것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시간에 가치를 둔 사람이라면 어떤 걸 택할까요? 시간에 가치를 둔 고객이라면 월마트일까요? 아마존일까요? 그렇죠. 월마트겠죠. 왜냐면 그러니까 물건을 오는 시간이죠. 택배 시간. 저도 어떤 경우에는 쿠팡에서 이렇게 구매를 하지만 바로 그 물건이 필요할 때는 매장 가서 사거든요. 비싸도. 그런 것 차이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좀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가격적인, 경제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아마존을 쓰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마존이나 쿠팡이 있더라도 기존의 매장들이 없어질까? 그렇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우리의 삶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시간적 가치가 중요할 때가 있고 가격적 가치가 중요할 때도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 또 있어요. 그럼 월마트나 이마트가 지금 쿠팡이나 아마존 때문에 굉장히 매출이 저조하지만 그렇다고 매장이 없어질 수도 있지만 때로 다른 차원에서 하나를 생각해 보면 다시 혁신적인 비즈니스를 하게 됩니다. 그게 누구냐? 베스트 바이였어요. 베스트 바이는 뭐였죠? 아까 쇼루밍 때문에 망해버렸잖아요. 가전제품을 와가지고 다 이렇게 보기만 하고 쇼루밍 해가지고 다 아마존에서 구매를 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베스트 바이가 문을 닫아야 할 위기였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하,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물건을 본다면 사람들한테서 일반 고객들한테서 수수료 매장을 받을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입점하는 업체들로부터 더 많은 광고비 쪽으로 받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베스트 바이에서 입점하는 그 뭐죠? 업주들 있잖아요. 삼성이면 삼성 뭐 업주들한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광고료로서 매장비를 더 많이 받은 거예요. 매장 수수료를. 그런데 업체들이 안 들어올까요? 아니에요. 거기서 고객들이 다 비교를 하기 때문에 내 물건이 보여줘야만 돼요. 그래서 베스트 바이가 일반 고객들이 구매를 통한 수수료로 돈을 번 것이 아니라 그곳에 가격 비교, 물건 비교의 대상이 되는 제품 진열을 위한 매장으로서의 광고료를 더 많이 받아서 다시 회생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기발한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아마존이 있고 쿠팡이 있다고 해서 아까처럼 이마트나 그런 베스트바이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려면 교차 보조라는 걸 나중에 또 이해하셔야 돼요. 네. 자,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선택지에서는 고객 가치 이 부분에서 접근을 한다라는 걸 알게 되고 그다음에 가치 사슬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조금 설명을 드릴 텐데
여기에 이제 디커플링 5단계 공식이 나와요. 고객가치 사실을 하는데 이 단계가 있고 그 안에 단계 각각에마다 가치 창출, 가치 잠식, 가치에 대한 부가 부분을 생각해서 가장 연약한 부분을 잘라내야 된다. 연약하다라는 것은 전문화의 힘은 강하고 통합의 힘은 약해야 된다. 방금 말씀드렸어요. 조금 빨리 지나가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해를 다 못할지언정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고객의 금전, 시간, 노력 비용을 줄이는데 아까도 아마존에서도 가치 잠식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기회는 계속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가치 잠식을 더 줄여주고 가치 부가도 낮춰주고 아까처럼 가치 창출은 높여주고 그런 노력들을 계속 한다면 새로운 폭발적인 비즈니스 기회들이 나오고요. 지금 이것들이 일에 진행되면서 그 다음에 연결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오늘 이 시간은 다 못하지만 아마 한 13주, 14주 차에 제가 여러분들께 또 말씀드린 그로스 해킹 마케팅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늘 제 수업은 좀 정리를 할까 합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는 디커플링 5단계 공식하고 애초에 됐으니까 1000명의 고객을 빨리 획득하는 방법에서 그로스 해킹 전까지 단계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제 수업 여기 마치고 우리 유성아 대표님. 네, 일단은 네, 창업 마케팅 네, 도서 요약 발표고요. 데이터 테크놀로지 시대 마케팅 뉴 노멀 10가지에 대해서 책을 쓴 걸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게 지금 프롤로그가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보여드릴게요. 이카루스 패러독스라는 건데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카루스는 깃털로 만든 날개를 밀랍으로 몸에 붙인 후 하늘을 날지만 너무 높이 오른 탓에 태양열에 밀랍이 녹으면서 바닥으로 추락한 비운의 주인공입니다. 기업으로 치자면 한때 절대 강자로 군림했던 1등 기업이 혁신을 도외시한 채 스스로 만든 덫에 빠져 도태될 수 있음을 빗대어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소리 잘 들리셨나요? 네, 그 이카루스 패러독스라는 게 그리스 신화에 나왔던 이카루스의 날개를 뜻하는 건데요. 세계적인 경영학자 캐나다의 데니 밀러라는 사람이 제시한 이론이고 기업이 성공 요인을 안주하다가 그것이 실패 요인으로 반전되는 상황 혹은 상태를 일컫는 개념이고요. 성공한 낡은 방식을 고집하다가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결국 영양 함정에 빠져서 실패하는 현상을 뜻하는 건데 이게 지금 기존의 성공 방식이 지속적인 성공 방정식이 될 수 없다. 라는 것을 뜻하는 거고 지금 이제 급변하는 요인 때문에 기존의 이제 디지털 마케팅의 성공 방정식이 계속 지속되는 성공 방정식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모티브를 삼아서 이 책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을 이제 말씀드리면 급변하는 요인은 어떤 것이 있는지 보면요. 첫 번째는 이제 IT 시대에서 데이터 테크놀로지로 변화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IoT 시대에서 이제 데이터가 강점이 되는 시대로 변화가 됐고요. 지구상 존재하는 모든 데이터의 80%가 거의 10년 사이에 생긴 거고, 대중의 삶 속에서 만들어낸 수많은 라이프 로그를 통해서 이제 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하루에 25억 개의 데이터가 생겨나고 있고요. 이 데이터를 통해서 세상과 사람을 파악하고 이해하고 공감하는 기업만이 생존할 수 있고 따라서 데이터 테크놀로지 시대에 맞는 새로운 표준이 요구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데이터라는 이름의 새로운 이네이블러, 촉진제가 생겼는데요. 디지털과 마찬가지로 데이터 또한 촉진제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산물인 데이터 덕분에 어떤 것은 더 쉬워졌고 또 어떤 것은 더 빨라졌고 어떤 것은 불필요해졌고 또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치 권리가 박탈되기도 했죠. 백설공주
동화 속에 나오는 거울은 지금의 현실에 진짜 실제로 존재하는 도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알렉사나 구글홈이 대표적인 음성인식 기술을 활용한 백설공주 거울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는 빅데이터를 통해서 다양한 데이터를 근거로 증거 기반의 다양한 예쁨을 말하고 있죠. 과거에는 이제 백설공주 거울은 그 개인적인 백설공주 거울의 개인적인 얘기를 했다면 지금은 이제 증거를 기반해서 다양한 예쁨의 기준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고 섹시하다도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기준을 통해서 대중의 취향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과거에도 존재했어요. 바로 입소문인데요. 새로운 생태계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촉진제이고요. 결론은 촉진제의 속성을 이해하는 바탕에서 저희가 알고 있는 STP나 POP 같은 기존 마케팅 방법론을 확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소비자가 베푸는 친절이 생겼는데요. 그게 데이터입니다. 예측 기반의 기존 커뮤니케이션 방식으로는 지금의 소비자들의 정보를 알아맞추기 되게 힘들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원하는 시점도 다르고 까다롭고 구체적인 정보를 요구하고 행동의 변화도 되게 빨라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케터들을 위해서 소비자는 친절을 베풀 제가 잘 이해한 건 뭐냐면 디지털 세계에서 자신의 흔적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로그인, 클릭, 검색, 유입, 그리고 이탈, 위치 등 다양한 데이터를 남기게 됩니다. 이 데이터를 통해서 마케터는 소비자와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됩니다. 마케팅의 본질은 뉴노멀 시대에 변하지 않는데 마케팅의 본질은 고객입니다. 따라서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잘 해야 되고 고객의 마음을 얻어야지 상품을 서비스를 팔 수 있다는 것은 불변의 명제입니다. 디지털 데이터와 같은 촉진제들로 인해서 고객과 커뮤니케이션하는 방법은 변화가 생겼지만 브랜드의 정의가 고객의 기준으로 세우기 정의될 필요성은 대두되었지만 마케팅가 정의되었지만 마케팅의 본질인 고객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브랜드의 새로운 정의는 지금 다운표에 보시는 것과 같이 고객이 다양한 온오프라인 옴니채널을 불규칙하게 넘나들면서 파편적으로 느낀 브랜드의 경험의 총합이 바로 브랜드인 것입니다. 그래서 브랜드 정의가 새롭게 되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왜 뉴노멀인가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책이 2017년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뉴노멀이라는 단어가 코로나 때문에 조금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는데 이 당시만 해도 뉴노멀이라는 말이 익숙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단어에 대해 설명을 하는 것 같은데 뉴노멀은 시대가 변함에 따라 새롭게 떠오르는 표준과 상식을 말하고 2008년에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에 세계 경제 질서가 완전히 뒤바뀌었는데 이것을 지칭한 용어로 쓰였고 디지털과 모바일 확산으로 고객과 커뮤니케이션하는 방식이 전면적으로 변화했기 때문에 뉴노멀이라는 단어가 대두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도 변화되었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고요. 기업이 고객의 사소한 니즈까지도 알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기술이 진보한 것이 아니라 발상과 표준 그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뉴노멀 데이터 사업은 기존의 관점, 그리고 업무 조직, 성과 체계에서 약간의 변화와 편리를 줄 수 있으나 시대라는 표현에 걸맞는 새로운 관점의 사업들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을 혹시 아시나요? 이분은 저도 최근에 알게 됐는데 마케팅의 거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필립 코틀러라는 분이시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마케팅의 모든 이론들을 만들어냈다고 보시면 되고요. 디지털과 데이터 시대에 맞게 이분이 만든 모든 이론들이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디지털 데이터 시대 이전에 고객들과 소비자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의 소비자와 대상에는
또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이론을 무시하고 새로운 이론을 만들 것이 아니라 이 이론의 기존의 소비자들을 통해서 재해석하고 기존 법칙은 그대로 두고 새로운 개념을 확장하고 보완하고 수정하는 그런 방법론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이 책 이후에 이제 마켓 5.0 책을 또 발표해야 돼서 이 사진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테크놀로지 시대의 10가지의 마케팅 뉴노멀이 이렇게 10가지 방식으로 설명을 할 거고요. 제가 오늘 2가지, 첫 번째 고객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의 뉴노멀과 고객 타겟팅 방법론의 뉴노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 주도의 고객 커뮤니케이션 방식에서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방식으로 마케팅 뉴노멀이 변화하였습니다. 고객의 변화가 있는데요. 고객이 예측 불가능해졌고요. 그 다음에 질문 시간도 불명확해졌고 질문 내용도 굉장히 세세해졌기 때문에 불규칙하게 전피했다고 고객을 변화를 이렇게 나타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략은 어떠냐면 실시간 요구에 충실하는 전략을 써야 합니다. 두 번째는 고객의 변화가 커뮤니케이션 방법이 온 디맨디로 소통합니다. 이거는 자기가 원할 때 커뮤니케이션 하고 싶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챗봇을 통해서 전략적 옴니채널 플랫폼을 구축해서 챗봇을 통해서 고객이 원할 때 소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고객이 요구하는 변화는 검색어가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화형 자연어 검색하는 게 많아졌고요. 그래서 자연어 처리하는 머신러닝 기술이 발달하게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케팅을 할 때 자연어 처리 기술과 머신러닝 기술을 구축한 마케팅 방법을 써야 합니다. 또 검색 의도가 굉장히 깊어졌어요. 뭐 남편 몰래, 아내 몰래 뭐뭐 하는 법 이렇게 검색을 많이 하기 때문에 고객의 깊은 속마음을 데이터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객의 표현이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맛집은 옛날에 음식이 맛있고 친절한 그런 게 맛집이었는데 요즘에는 시각적 풍미도 있어야 되고 가성비도 높아야 되고 식감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고객의 취향 굉장히 다양해졌기 때문에 연관 검색어나 해시태그를 통해서 표현이 다양한 고객의 니즈를 반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과거에는 패턴이 있거나 고객이 생각이 예측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굉장히 커뮤니케이션이 불규칙하고 복잡해졌기 때문에 고객의 속마음을 발견하는 통찰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툴과 방법론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선택하고 조합해서 활용하는 역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즘에 대두되고 있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직업이 요즘에 각광받고 있는 것도 하나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과거에는 이렇게 오프라인이랑 온라인이랑 이렇게 하나의 깔때기 모양처럼 이렇게 고객이 커뮤니케이션 했다고 보면 지금은 이렇게 360도로 그리고 끊김이 없는 원형의 이렇게 방법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요. 그래서 이 원형으로 돌아가는 소비자 구매 과정에서 어떤 접점에서 어떤 정황에서 접근했는지 알아내는 것이 관건이고요. 전략은 이 원형의 구매 과정에서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브랜드는 온 오프라인으로 불규칙하게 넘나들며 부분 경험한 모든 경험을 통합이기 때문에 브랜드의 경험을 여기에서 모두 요소 제공하는 것이 전략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고객의 변화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4시간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기 때문에 메신저 API 챗봇을 통해서 24시간 고객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챗봇을 통해서 하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음성을 통해서도 많이 하게 됩니다. 지금 챗봇은 거의 일반화 많이 되었고요. 구글을 통해서 음성으로도 많이 하게 됐는데 책을 보면 챗봇을 통해서 많이 하지만 주방에서 요리하다가 그냥 이렇게
궁시렁궁시렁 되는 말을 통해서도 이제 고객의 니즈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 채널을 통해 의존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두 채널에 핵심 채널에 보다 집중해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STP 이론에서 SCP로 바뀌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요. 고객 타겟팅에서부터 능용화가 필요하고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에서 커뮤니케이션은 온 디맨드로 실현을 해야 되고 소비자의 롱테일 니즈를 존중하는 철학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기업 전략을 달성하기 위해 존재하는 마케팅 전략은 전통적인 STP 전략과 수학 분석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디지털 개념이 없던 시대에 만들어진 방법론이고 현재에는 창조적으로 재해석되고 보완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소비자가 지역, 나이, 성별, 경제력, 직업 등의 기준으로 분류될 수 있었고 예전에는 소비자의 행동이 예측 가능했지만 지금은 이 두 전제가 깨졌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자가 외부 변수로 이탈하지 않는 단순한 선택 구조였지만 현재는 소비자가 몇몇 기준으로 분류되기도 힘들고 예측도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객을 나누는 타겟팅 자체가 뉴노멀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예측 기반이 가능한 마케팅에서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합니다. 매스는 덩어리 이렇게 지어서 이렇게 나눠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예를 들면 미국에 약국이 있거든요. 월그린이라는 약국이 있는데 여기는 두 가지 세그먼트에 집중해서 노령층과 워킹맘으로 나누어 가지고 그 세그먼트에 집중해서 24시간 영업하는 약국으로 이렇게 변모를 했어요. 그래서 영업을 했더니 매출이 증가를 했어요. 근데 노령층과 워킹맘의 고객의 매출이 증가한 게 아니라 전체 세그먼트에서 골고루 매출이 증가한 거예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여기는 증가 이유가 24시간 항상 열려있는 곳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지면서 매출이 증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비자의 니즈에 맞추어 그들이 원할 때 대응해주는 마케팅이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온 디맨드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비자의 롱테일 니즈를 존중한 철학인데 이거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아마존에서 제일 잘하는 거고요. 특정한 취향과 요구까지도 구매로 연결되는 거를 뜻합니다. 무게당 단어 수까지도 그러니까 책의 무게당 단어 수까지도 그 지표에 이제 나타나게 함으로써 도서를 구매할 때 그것도 그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게 해서 뭐 캠핑을 가는데 똑같은 내용의 책이라면 캠핑을 갈 때 조금 가벼운 무게의 책을 구매할 수 있게끔 지표로 올려줄 수 있게 했다는 그런 아마존의 전략이죠. 그래서 STP 방식이 정교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아마존의 철학을 로봇 물류, 드론 배송과 같은 혁신적 성과로 직결하였고 최근에는 무인 마켓까지도 확장하게 되었죠. 이것은 모두 제프 베조스의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략은 롱테일 니즈와 STP 전략의 연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이제 검색어 연동이 중요한데요. 시작점은 검색어를 키워드들을 인지하고 비교하고 구매하고 충청도 등으로 그룹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룹핑을 하고 나면 눈에 이렇게 보이게 되거든요. 그림처럼. 그래서 매출을 높일 때는 구매 가능성 높은 키워드를 관리하고 제품 인지도를 높이고 싶을 때는 제품 정보 관련 키워드를 충성 고객을 확보하고 싶을 때는 충성도 관련 키워드를 집중적으로 광고하는 식으로 관리해서 검색어와 STP 전략을 연동해가지고 검색어를 광고하고 주도적이고 전략적으로 소비자 검색에 대응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데이터 분석 렌즈의 진화 및 모델링이라는 그림인데요. 여기는 우리가
빅데이터 모델링을 통해서 고객 정황 파악을 필요하고 과거에는 데이터가 한정적이고 분석 결과도 부정확했는데 지금은 데이터를 통해서 일반적인 인구 통계나 소비 태도, 소비 형태를 분석하는 과정을 뛰어넘어서 니즈 정황, 취약을 파악하는 쪽으로 진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TPO까지도 분석을 할 수가 있게 되었는데요. 소비자가 처해 있는 시간적 환경, 그리고 장소,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구체적인 니즈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화하기가 불가능해진 인구 통계학적 분류 기준만을 가정하고 데이터 분석 없이 특정 고객의 행동을 무리하게 예측하여 마케팅을 진행하던 예전과는 달리 DT 시대에서는 정황과 니즈까지 파악해서 다양한 정황 모델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객 정황과 고객 접점, 고객 취향만이 존재하는 마케팅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시멘틱이라고 해서 정황을 인식하는 겁니다. 박지성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면 유해진 닮았다는 것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정황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인공지능은 마케팅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융합되고 고객의 정보를 습득하고 행동 반경에 다양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조합하면서 이제 내포한 속뜻을 알아차리기도 합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박지성과 유해진은 전혀 접점이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속뜻을 알아차릴 수 있기 때문에 나온 게 박지성이랑 유해진이 오묘하게 닮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한대요. 그래서 유해진이라는 글자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정황에 맞게 이렇게 분류한다고 해서 다양한 케이스를 이제 러닝하기 때문에 이제 머신러닝이라고도 하고 그러한 것들이 마케팅이랑도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 소비자 행동과 그들의 정황을 파악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마케팅과 인공지능이 닮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디지털 DT 시대에는 옴니 채널을 타겟팅해야 된다고 합니다. 다양한 채널이 불규칙하게 고객들이 넘나들기 때문에 무빙 타겟 정교하게 조준해야 하는데 옴니 채널 시대 소비자 행동에 맞게 메시지를 조합하고 연동시키면서 적중률을 높인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옴니 채널에서 소비자 행동을 기반으로 기존 타겟팅에 타 채널까지 연계하는 리타겟팅 방식을 써서 정교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파편적으로 마케팅하는 것이 아니고 옴니채널 마케팅을 전개할 때 일관되고 계획된 전략을 메시지로 타겟팅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옴니 마케팅은 하나가 따로따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연동돼 가지고 하는 것을 옴니 채널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취향 저격에 관한 건데요. 타겟팅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래서 병마스타라고 하면 그거부터 같이 분류해서 큐레이션 해주고 그 다음에 내 취향의 영화를 찾는 방법을 이렇게 큐레이션 해주는 거라고 할 수 있고요. 고객도 자신의 취향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어렵고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렇게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통해서 취향을 추출한 다음에 사용자에게 검색 선택지를 제공해서 영화나 웹툰 미술 작품 등을 이렇게 큐레이션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대표적인 게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넷플릭스가 있겠죠. 여기까지가 두 번째 뉴노멀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다음 분께서 하시면 됩니다. 혹시 했던 거 중에 궁금한 거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교수님 안 들려요. 교수님 소리 안 들립니다. 네. 수고 많으셨어요. 잘 정리해서 하셨습니다. 그 PPT를 저한테 보내주시고 그 PPT 이미지를 어떻게 다운을 받아서 하신 거예요? 깔끔해가지고. 그 교수님 그 뭐지? 네, 제가 네. 그 단톡방에 올려드렸던 것처럼 V플랫 사용해서 스캔 받아가지고 그거를 그러셨군요. 캡처해서 잘하셨어요. 그렇게.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계속 강조해도
지치지 않는 것이 바로 고객이죠. 그래서 빅데이터건 하이테크 마케팅이든 DT 시대든 거기에 꽂혀 있는 것은 고객이고 그 고객에 대한 중요성 방금 말한 필립 코틀러가 마케팅의 아버지시거든요. 그래서 그분께서 마케팅 원론 책을 그분이 처음 쓰신 거예요. 3, 40년 전부터. 그래서 그게 지금 쭉 계속 진행되어 오다 이분이 마켓 1.0, 2.0, 3.0, 4.0, 5.0을 다 쓰신 겁니다. 필립 코틀러께서. 그래서 1.0, 2.0은 우리가 흔히 보는 이제 마케팅 원론이라는 책으로 계속 그 판세수가 한 20 몇 판까지 왔다가 2010년도에 마켓 3.0을 쓰신 거예요. 마켓 1.0, 2.0 시대는 갔다. 그리고 이제 정보화 시대 되면서 3.0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 영성을 터치해야 된다고 마켓 3.0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켓 4.0에서는 뭐냐면 고객이 구매 과정에서 아까 아이다라고 그랬잖아요. attention, interest, desire, act 해서 아이다라고 하는 구매 과정이 이젠 그렇지가 않다. awareness, 인지하고 그걸 비교 검색해서 간다라는 고객에 대해서 말했고요. 지금 마켓 5.0에서 뉴노멀입니다. 뉴노멀도 좀 새롭게 행사가 아니라 이 한 세대 내 우리가 지금 이번에 선거에서도 세대별 성별 막 단절됐다 그랬지만 지금 이 2022년을 사는 이 시대에도 고객군이 너무 다양하다라는 것과 그러니까 맥락 마케팅에 대한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마켓 5.0을 기술해 주셨고요. 또 그걸 기반해서 이 DT 시대의 10가지 마케팅 기법이 사실은 마케팅의 큰 전략은 패스트, 3C, STP, 4P로 대별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시적, 미시적 분석과 수학 분석과 기타 여러 가지 사업 전략 분석과 그걸 통해서 STP인데 STP에서 바뀌었죠. T가 커스터마이제이션이라고 하면서 그 안에 맥락적인 것 아까 T 뭐였죠? TIO였나요? 네. TPO. 그게 맥락 마케팅인데 그 안에 AIO까지 겹쳐서 라이프 스타일까지 해서 계속 고객을 예의주시하면서 가야 되는데 여기 두 가지를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데 빅데이터 분석으로 더 오히려 그 심정을 파악을 해내는 거고 또 하나는 1대1로 페르소나 그러니까 내가 타겟팅으로 하는 전체 고객을 한꺼번에 안에서 챗봇 로봇으로 응대할 수 있도록 하는 빅데이터가 있지만 거기에 가기 위해서는 단 한 명의 고객에서부터 시작을 한다. 그 이제 고객 페르소나인데요. 그건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